예, 한판 불평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방북 비용을 합의한 직후인 북한 측 인사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조선일보 보도했죠. 네, 검찰 공소장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과 300만 달러에 합의한 직후에 이 대표가 직접 방북 초청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환담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예,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리종엽 부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다음엔 평양에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필리핀에 있던 이화영 당시 부지사는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의전 계획을 전달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행사 직후에 김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 달러 중에 70만 달러를 북측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공소장 내용인데요. 예, 그 밖에 방북 비용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일 때 이 대표 측이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여러 차례 북측에 보냈다는 내용,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지시하는 정황 이런 것들도 공소장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예. 이제 공문이 한 4차례 정도 북측에 보내졌다라는 게 또 주요 보도 내용인데,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 관련 음성 자료도 공개를 했군요. 네, 위증교사 의혹이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각종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과거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에서 사건 관계자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김 씨는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4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3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고요. 이 통화에서 김진성 씨는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증언해야 할지 알려달라라는 발언을 했고, 이 대표는 이 통화에서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훈 의원은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공방이 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14일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줄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희대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편드는 보도로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냐,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 같은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옹호론이 나왔는데요. 기자 출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애완견은 감시견, 워치독 반대편 언론일 뿐이라고 했고,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라고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나,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짚어야 할 점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던 검찰의 공소장 내용, 그러니까 방북비용 합의한 다음에 북한 측 인사랑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 뭐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는 게요. 예, 이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독단적으로 전혀 이제 보고하지 않고 대북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 협상 과정을 제가 쭉 봤더니 예, 처음에 500만 불을 요구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김영철하고 최용해까지 하겠다 헬기하고, 예,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100만 불로 깎았어요. 음, 근데 북한에서 300만 불 밑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데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최종 300만 불 이렇게 음흠. 된 거고요. 음, 이걸 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3, 40억이에요. 3, 40억 북한에 돈 보내주면 주가 조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보니까 평화협력국도 있잖아요. 예, 평화부지사가 있고 평화협력국. 그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아까처럼 고문 보낸 거. 예, 따라서 이제 이런 거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이걸 자꾸 이게 다른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나 자기들 사업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이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장 변호사님.
이 보도의 신빙성은 아직 교차로 확인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음. 공소장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기사를 뜯어보면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공소 사실 등을 종합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뭐 나열한다는 식으로 했는데요. 예. 일단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는 거는 전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저러하게 접촉을 하고 뭐 음. 필리핀에 가 있을 때 관련 사항을 뭐 보고를 받고 의전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인 건데 이렇게 저번 주엔가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공소 사실 일부라도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당 의원이 일단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어도 적절한 절차는 아닌 것 같고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특정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언론의 그 분위기를 감지해보고 흘리고 이런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하나 너무 많은 사실관계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주워 담아서 방어해야 될지 이건 방어권을 정말 심대하게 좀 저해시키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준 건 어떻게 조선일보는 자료를 두 확보했을까요?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검찰에서 왜냐면 검찰은 갖고 있으니까요. 예. 또 법원에도 넘어가기 이전일 수 있고 법원에서 예. 넘어간다는 건 사실 또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아니면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나 아니면 이 의원들이 검찰에 요구했을 때 왜냐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에 한정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공소장이 나와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이렇게 벌받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맥락으로 공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서변호사님. 이게 옛날에는요. 예. 공소 제기하면 이게 다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예. 공소라는 게 공개적으로 당당히 한다는 거예요. 공개 재판이 또 원칙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예. 주는데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 봐요. 왜 언론이 다 줘야지 이미 피의사실 공표 기한 지났잖아요.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아마 조선일보에 제가 법조 전문 기자한테 좀 달라 했더니 자기들 기사 쓴다고 아직 안 주더라고. 나중에 끝나면 주겠다고. 확보한 거는 맞고요. 아마 이게 그릇들은 아, 공소장 확보한 거 맞아요? 예, 그건 제가 달라니까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지금은 줄 수 없다. 아. 계속 단독을 2개 썼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통해서 받은 건데 제 말이 이게 왜 국회의원한테만 주고 일반 언론에 안 준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이게 공개된 공소장이잖아요.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그 문제 없는 것이다. 공개돼도. 어려운 게 언론에 안 주는 게 문제죠. 언론에 안 주는 게 국회의원만 오히려 그게 문제다. 네. 자, 그리고 박정훈 의원이 오늘 이제 음성 자료도 공개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훈 의원은 이제 아마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면책 특권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이게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자문을 받고 이제 오늘 해결했다 하고요. 예. 이미 그 내용은 알려진 내용인데 조금 이게 목소리를 적나라하게 전 국민이 들은 거죠. 예. 한마디로 평가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욕설보다 더 충격적이다. 아, 그런가요? 예. 저 욕설도 들어봤고 예. 이것도 이게 들어봤는데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장 충격적이세요? 중요한 게 위정은 우리 판례가 주관설이에요.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기 기억에 반하는 이게 위정이에요. 기억나는 걸 안 난다고 하면 위정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난다 하면 또 그것도 위정이에요. 딱 기억대로 하는 거. 이게 주관설이거든요. 오늘 보면 실제 그 KBS하고 김병양 씨가 모의한 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행비서는 그걸 모르죠. 모르니 그런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이대로 말해달라 하니 그때 이분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인섭 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슈퍼갑이고 이분이 어리니까 보내주면서 기억을 되살려하면 끝까지 안 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론 요지대로 해버린 거죠. 이분이 자백하고 있어요. 이분은 범죄에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걸 했다. 위정을 자백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요거는 유창훈 판사 있잖아요. 옛날에 영장기간. 그 판사님도 위정교사는 소명된다. 이랬거든요. 아마 이거는 무죄 못 받게 날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오해하실까 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녹취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줄 테니까 이대로 이야기해달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변호인이었죠. 그러니까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예. 변호사라면 위증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성립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거기서 말씀 주신 대로 당신 기억에 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개된 걸 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스모킹건이 있다. 우리가 녹취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공개는 아주 수개월이 지나서 된 거죠. 저는 이게 정말 폭발력이 있으면 진작에 공개됐을 거고 그리고 오늘 모든 뭐 언론에서 일면 그리고 탑 뉴스
박수로 깔았을 겁니다. 근데 폭발력이 없어요. 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변론 요지서 보내주는 거는요. 저희가 실무할 때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측 입장은 이렇다는 거지. 예. 그거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군불만 떼다가 전격적으로 공개했지만 그 끝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또 하나 짧게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공방이 이제 거세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주시죠. 아주 이게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예. 제가 보기 오히려 저는 뉴스타파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 봐요. 국정원 문건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문건에 보면 이게 그 스마트폰 대납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건 중에 일부가 대표적으로 이제 리오나미가 주가 조작하면 내가 일주일에 50억 달라. 이거는 황당하잖아요. 이런 게 문건은 판사가 배척했잖아.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문건만 증거 채택하면 무조건 무죄 나올 것처럼 이렇게 보도한 언론 뉴스타파 이런 게 저는 애완견을 봅니다. 오히려 대다수 언론들은요. 예. 다 판결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이게 팩트에 따라 다 했어요. 언론사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유리하게 무조건 기사 쓰는 게 언론입니까? 따라서 저는 아주 이게 부적절하게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했다 이래 봅니다. 저도 적절한 비유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예. 일단 검찰 기자의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환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발언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요. 검찰 기자단이라는 거 다른 출입처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기자단에 들어가서 취재실을 이용하고 아주 주요 출입처 그 취재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지도 기자들이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들을지 말지를 감별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언론 민주화에는 상당히 반합니다. 소수 언론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취재 편의를 못 누립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 한 출입처에서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여러 언론단체에서 이 애완견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지만 예. 이른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기사 쓰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라고 자평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한 언론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외부 자문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썼죠. 누구의 자문이냐?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었는데 또 이 기사가 나중에 삭제가 됐더군요. 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14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착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조언하는 자문그룹으로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했었습니다. 예. 또 한 전 위원장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장도 캠프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는데요. 예. 하지만 이 기사가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신지호 전 의원은 100% 오보라고 밝혔는데요.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에 쌓여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고약하게 자꾸 균한 갈등을 부추기려는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진 교수는 외부 자문 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할 때도 논쟁을 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생각을 많이 좁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논쟁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논쟁 정도는 한다.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자문 기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 네. 예. 자,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 자, 어떻게 보시고 서정욱 변호사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요. 아마 이 세 분이 다 그 한동훈 위원장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미뤄져요? 신지호 의원은 그 유튜브나 보면 예. 한 위원장을 항상 편드는 걸로 그래 그런가요?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진중권 교수도 이제 방송을 보면 예. 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봤고요. 예.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는 아예 뭐 비대위원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이분들이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뭐 자문 그룹처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아마 삭제한 게 아닌가 기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이걸 가지고 이게 좌파다 많다. 이거는 좀 한동훈 좌파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밀어줬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사할 때 윤 대통령 밀었잖아요. 그 공개적으로 방송. 근데 그랬나요? 신지호는 이게 윤 대통령 캠프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똑같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밀면 그럼 윤 대통령도 좌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 그 법치주의자예요. 예.
이념보다는 이게 법치에 좀 집착하면서 음. 크게 이념지향적이지 않아요. 약간 실용적이죠. 따라서 이제 한 위원장을 좌파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하고도 안 맞다. 그럼 이게 윤 대통령은 저번에 그 박영선 예. 그다음에 양정철 그럼 이게 좌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걸 이게 몇 분들 외연 확정 차원에서 봐줘야지 이걸 가지고 이게 좌파로 공개하는 건 안 맞다 봐요. 예, 뭐 세 분에 대한 해석 우리 이제 서 변호사님의 해석이었고, 네. 자 우리 장 변호사님. 기사 삭제가 됐다는 건 상당히 이 기사에 당사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그 징표이죠. 세게 항의를 했거나 아니면 오보임이 명백하거나. 근데 오보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행보나 직간접적인 한 전 위원장과의 인연을 보면요. 예.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을 내리기까지 했을 것인가. 이게 이른바 좌파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내에서 김경률 회계사도 본인이 일단 비대위원으로 활동할 때 여러 이 우파 유튜버들이 따라붙으면서 좌파다, 당신의 색깔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건데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취해 있는 정치적 스탠스가 이런 상황인 거죠. 당신의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당원과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와 진중권 교수와 친하냐 아니냐라고 묻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자산으로 작동할지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문제가 향후 전당대회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것도 좀 혹시 논란거리가 될까? 이를테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멀찍이 좌파들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서. 예. 근데 이번에 거론된 세 사람을 보면 네. 한 분은 예전부터 신지호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정치인이고 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어차피 비대위를 했고 같이 했고. 사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팀이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라서 예. 굳이 한 전 위원장 쪽에서 신경을 쓸까 싶어요. 그리고 예. 진중권 교수의 경우는 본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할 때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이 보도에서 진짜로 시선이 쏠리는 부분은 이 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장인. 그렇습니다. 진영구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 과거에 이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또 기억이 되는 분이고 해서 예. 굉장히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좀 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사에 어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군요. 네,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유시민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가 있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1, 2심 법원은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을 했고 또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대법원에 둘 다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1, 2심 판단을 그대로 대법원도 이제 확정을 한 것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입장을 냈죠. 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확정된 유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삐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뭐 저는 너무나 당연한데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가벼워서 이게 어떻게 건질하겠습니까? 500만 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당한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반부패 부장이잖아. 그냥 남 뒷조사하면서 수사권을 남용하는 이런 이제 전 국민의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시민 이분이 엄청나게 빅 스피커잖아요. 마치 이게 노무현 재단 계좌부터 해서 자기 계좌도 봤을 거다. 그다음에 그 항소심 판결문을 봤더니 이미 검언 유착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동재 기자 한동훈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언 유착 자체가 이게 잘못된 프레임인데 그걸 언급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개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도라면 이게 그냥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징벌적 배상 엄청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최소한 좀 이게 징역형이라도 받아야지 앞으로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고소하고요. 소송하는데 변호사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민사 갔더니 그래 이동재 기자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재판 걸었더니 이겼어요. 근데 액수가 500, 1000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어떻게 건전하겠습니까? 처벌이 이거보다 훨씬 엄해져야 돼요. 그래서 논의하자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을 언론사에게 정말 체감되는 그런 페널티를 주자. 정말 악의적인 예. 기사일 때에 한해서 언론중재법 논의하자고 할 때 국민의힘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이 가짜뉴스의 피해자라서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면서요. 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이런 언론 입법에 참여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 판례에서는요, 이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퍼블릭 피규어라고 해서 여러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정말 현미경으로 본인을 향한 거에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한다. 결과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잘못했다고 나와서 그 부분은 새겨야 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태도를 또 한번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가짜뉴스 못지않게 삐뚤어진 언론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비판에 더 적합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또 하나 대통령실이 이 종부세 상속세 문제에 대한 개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예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보고 폐지 의견을 피력을 해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중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도 손질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인데 예. 한국의 경우 상속세 최고율이 50%이고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높다는 논리입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봐야 한다. 세수에 비해 경제를 왜곡하는 현상이 심해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나왔군요. 네,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개편하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세수 결손이 작년에만 56조 원이고 올해도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제 종부세와 상속세 문제 이제 과감히 고시자는 주장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첫째, 이거 다주택자가 범죄자가 아닌 게요. 다주택자가 없고 우리나라 전부 1인 1가구만 있으면요. 전세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집에 자기 살면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 어디 살아요? 다주택자 있기 때문에 한 채 내가 살고 한 채 전세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범죄 취급하면 안 되고 여독이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상속세 있죠. 와, 이거는 이제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거의 면세가 거의 전 국민의 한 절반 이상 상속세 놓을 겁니다. 아파트 한 채가 2, 30억, 뭐 10몇 억을 하잖아요. 서울에 예. 예. 뭐 지방에도 웬만한 데는 그러면 이게 그런가요? 엄청나게 상속세가 많이 나오고 이걸 2대 상속하면 정부가 뺏어가는 거예요. 2번 상속하면 손자한테 가면 50%, 손자한테 가면 또 50%. 그럼 이게 2번 상속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또 10% 가중돼요. 이재용 부회장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60% 이게 세금입니까? 이 세금이 아니에요. 벌금이지. 로마법은 참고로요. 10% 넘는 세금 없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이게 로마법의 대원칙입니다. 굉장히 오늘 그 상속세 문제와 종부세 문제 굉장히 목소리 톤이 높으십니다. 제가 다주택자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그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 저는 변호사님. 문제의식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와 관련한 과중한 부담을 드리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국회에서 지금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인가요? 기재위가 열렸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금 보이콧하고 있거든요. 예. 원구성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인 겁니다. 민낯이에요. 그리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요. 그냥 검토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대단히 오락가락하고 무책임해 보인다. 국민들 보시기에.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번 처음만이 아니라는 게 국민들을 또 불안하게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종부세 문제, 이 문제나 이제 어떤 상속세 문제는 고민정 의원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도 일부 전면은 아니지만 어떤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김수진 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22대 국회에서 또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이 세율의 문제는 all or 음. nothing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여기서 좀 세밀한 쟁점들이 남아 있을 수 예.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세제하고 어떻게 연동될 거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상속세를 OECD 평균에 맞춰서 낮춘다고 했을 때는 소득세는 그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할 경우는 거기에 누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여를 해서 원래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이 세부당이 이제 어느 정도로 줄게 할 건지 혹은 어떤 계층에 한해서는 안 줄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세밀한 쟁점이 남아 있고 그리고 좀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세금 문제는 정치권 최근의 여러 쟁점과는 조금 달리 예. 여러 국민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고 관심 예. 있다. 민생에 좀 직결돼 있다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에 진영을 뛰어넘어서 진영 그리고 이제 이념과 철학이 오히려 잘 대변될 수도 있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선진 유럽 국가들 정치를 보면 주요 쟁점이 다 경제 사회적인 데서 비롯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생산적 논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뭐 22대 국회 다양한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주고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